네, 원천중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생명기술의 활용과 미래 단원에 이어서 환경 및 에너지 분야와 생명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첫 번째가 친환경 에너지 자원의 생산인데요. 생명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신재생 에너지에서 바이오매스를 통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떠올리면 됩니다. 바이오 에너지가 친환경적인 이유는 이제 그 원료가 생명체의 유기물 자체인 바이오매스이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바이오 에너지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석유 에너지 대체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석유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 분야는 총 3가지인데요.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그리고 수송 연료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는 그 전기 에너지만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바이오 에너지는 이 3가지 모두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경 보존과 복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자, 환경 보존과 복원에서 생명 기술의 활용 방안은 이제 생물 정화 기술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생분해성 신소재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생물 정화 기술에서는 미생물이 주로 활용되는데요.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정화 기술이 꾸준히 활용되고 있었고, 최근에는 하수 처리장이 아닌 하천에 미생물 흑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하천에 그냥 띄워 놓으면 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하천을 정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EM 세제라고 미생물을 활용한 세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EM은 어떤 이제 균을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공생을 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함께 하면 정말 좋겠구나 이런 생각으로서 저희가 EM 흑공을 만들고 또 EM을 가지고 친환경 제품 뭐 주방 세제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같이 이제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분해성 신소재는 이제 요즘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이제 이미 발명은 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플라스틱이 들어가야지 그 플라스틱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첨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분해가 되긴 어려웠는데요. 최근에 세계 최초로 LG화학이 완벽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였습니다. 분해할 수 있는 바이오 원료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플라스틱은 나쁘다라는 편견을 송두리째 뒤집을 만한 화학업계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포도당과 식물성 기름 등을 활용한 신소재입니다. 분해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을 생분해성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생분해성 소재에서는 투명하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 소재나 다른 첨가제를 섞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이 개발한 신소재는 플라스틱이나 다른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는 한 가지로 된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보다 유연성이 최대 20배 이상 좋아졌어요. 만든 후에도 이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생분해성 소재를 많이 쓰는 친환경 포장재 업계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아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생분해성 소재 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 2천억 원에서 2025년 9조 7천억 원까지 연평균 15%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면서 생분해성 소재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LG화학이 100% 바이오 원료를 활용한 독자 기술로 생분해성 원천 소재를 개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한국이 단 한 번에 해결해 버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기술의 영향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봤었지만 생명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술과 달리 유난히 그 영향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생명기술 발달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동시에 인권과 생명이 경시되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기술의 영향을 그 분야별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 생명기술의 영향을 따질 때 이제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건 유전자 재조합이죠.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그런 걸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GMO라든가
유전자를 이제 바꾸는 그 일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가 이제 가장 먼저 문제예요. 그런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지, 이미 생명이 태어난 상태를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태어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이제 그래도 되는가가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유전자 조작의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측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문제도 GMO 관련해서 발견되지가 않았고, 그런 안전한 기술이고, 또 이 기술을 통해서 식량 문제, 또 난치병 문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경시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결정하기 어렵죠. 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등장한 새로운 품종들이 생태계에서 압도적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기존 품종들을 위협하게 되는데, 때문에 더 나은 품종을 이제 만들 때 그 품종을 더 낫게만 하는데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이 품종의 등장으로 생태계의 질서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할지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골 주제는 뭘까요? 이제 동물 복제입니다. 이 동물에 이제 인간도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영화 소재로도 너무 많이 쓰이죠. 유전자 재조합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동물을 복제하는 행위 자체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같이 원론적인 단계의 문제부터 복제 이후에 그 복제된 동물을 어떤 수준으로 대해야 하는가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복제된 동물은 대부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복제를 했기 때문에 장기를 적출한다던가 필요한 물질을 빼내는 등 그 목적에 따라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되는가가 이제 문제겠죠. 그리고 이 복제된 것이 동물 중에 인간일 때는 이제 더 큰 논란이 될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던 그 바이오 장기를 생산하기 위한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이오 장기를 통해서 환자들은 분명히 새 삶을 살 수 있고 또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다른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어서 이제 논란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생명의 무게를 따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 개발은 이미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해버리면은 사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애매하고 첨예한 논란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눈앞의 효과만을 고려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이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치열하게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기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랑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2학년 여러분 수고했습니다.